네.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자 신문이고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일면인데요. 대우조선 해양 기사가 또 나왔어요. 아, 정말 지겹네요, 지겨워. 손실 눈덩이, 대우조선 채권단 4조 지원한다. 또! 아, 기사 보겠습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분기 3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낸 데 이어서 3분기에도 1조 원 안팎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유동성 지원을 애초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2배네요, 2배. 그러니까 돈을 또 여기다 또 쏟아붓겠다는 얘기네요. A3면인데요. 이덕훈, 그 수출입은행장이시죠. 이덕훈, 조선사 부실, 수출입은행도 책임, 땡땡땡, 보증심사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양심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18일 대우조선 해양 추가 지원에 수출입은행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번에 수출입은행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예, 거의 만신창이가 돼갖고, 오죽하면 정부에다 지금 손을 벌리고 있다, 자본 확충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예, 용감하게 또 나서네요, 지금. 그는 수출입은행은 조선사의 선박 수주에 필요한 선수금 환급 보증 심사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가 수주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RG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RG는 조선사가 제때 선박을 건조,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 배 한 척 이제 주문 받아갖고 완성을 시켜서 발주한 데다가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서 넘겨줄 수가 없고, 보통 기본이 2년, 3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심지어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보통 선급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착수금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금 다 비슷비슷한 말들인데 그런 걸 받잖아요. 근데 배를 주문하는, 그러니까 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2년, 3년 걸리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걸 5천억에 이제 사기로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선수금, 즉 계약금 10%에서 한 500억을 내가 미리 줬어.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배가 다 완성돼서 최종적으로 내가 인수할 때 이제 다 잔금을 주기로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얘네가 그 안에 2년, 3년 안에 부도가 나버리면, 그죠? 계약금 10% 준 거 그냥 다 떼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보증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수출입은행이나 한국은행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조선사에서가 완성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계약금 낸 거를 대신, 예를 들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대신 그냥 그거 다 돌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보증 서주는 거죠. 예, 영어로는 RG. 이 G가 개런티의 첫 글자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입은행 혼자 심사하기 힘든 경우, 근데 이거를 무턱대고 다 보증 서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심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증을 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때 하는 심사를 선수금 환급 보증, 즉 RG 심사 이렇게 부르는데, 수출입은행이 이제 한마디로 그거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심사했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아주 까다롭게 깐깐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행장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래서 수출입은행 혼자 심사하기 힘든 경우는 외부 기관의 힘도 적극 빌리기로 했다. 그는 해양 플랜트 등은 은행 인력만으로는 심사에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은행 뭐 일하시는 분들이 쥐뿔 뭘 알아, 이거 해양 플랜트 이런 거를. 그죠? 조선사도 잘 몰라갖고 헤매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술 평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출입은행은 앞으로 선주가, 그러니까 그 배 주인은, 배 주인이 누구예요? 조선사에다가 선박 주문한 그런 해운회사겠죠. 선주가 조선사의 선박을 발주할 때 맺은 계약 조건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행장은 헤비테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헤비테일이란 말이 나왔는데, 헤비가 뭐예요? 영어로 헤비. 무거운, 테일, 꼬리. 그러니까 무거운 꼬리가 무겁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근데 사실 이게 거의 하나의 뭐 추세가 돼버렸는데, 관행이 돼버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3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배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발주한 뭐 해운사가 대표적이 되겠죠. 거기다 이제 그 인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잔금 나머지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발주사가 예를 들면 그냥 해운사라고 하죠. 그 해운사가 주문을 했어 어디다 조선사에다가. 근데 그 조선사에다가 주문을 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값을 줘야 되는데 그 배값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총 3번에 나눠서 주되 첫 번째 계약금은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 50%한 절반 미리 다 주고 우리가 왜 아파트 그 분양받으면 또 뭐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뭐 두 번째 2회차 때 또 30% 주고 마지막 3회차 최종적으로 배가 완성돼서 넘겨받을 때 나머지 20% 잔금을 다 지급하는 방법 뭐 아니면은 뭐 앞에 계약금은 조금만 주고 뒤에 중도금 잔금을 많이 주고 비율을 조정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헤비테일은 뭐냐면 꼬리가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꼬리는 잔금.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그 계약금은 조금만 줘. 뭐 5%, 10%만 조금만 주고 나머지 이제 잔금을 뭐 한 80%, 90% 왕창. 그러니까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왜? 아니 돈이 그 배가 완성이 돼야 거의 대부분의 돈이 다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뭐 재정 위기에 빠진다거나 유동성 위기에 빠져갖고 조선사가 버티지를 못하면 삽질한 거잖아요. 그냥 돈 다 날리고 잔금도 다 못 받고 그냥.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조선사가. 그래서 이덕훈 행장이 이제 그 헤비텔 문제를 특히 집중적으로 내가 보겠다. 응? 그래서 조선업계 스스로는 표준 계약서를 제대로 갖추도록 점검하겠다고 말을 했다. 이런 기사예요. 뭐 기사 내용은 그렇고 뭐 그래요. 근데 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여기 특히 조선업 관련 기사 나올 때마다 좀 씁쓸하네요. 예. 이게 지금 대우조선 해양 얘기가 나왔지만 뭐 그동안 기사에서도 몇 번 털어드렸지만 뭐 대우조선 해양만 문제가 아니죠. 지금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빅3 조선사가 죄다 지금 뭐 만신창이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이거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 도대체 2007년도, 2008년도에 막 그냥 뭐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뭐 그냥 날라가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어쩌다 이렇게 이 지경이 돼버렸는가. 그걸 잠깐 좀 짚어보자 이거죠. 예? 그 발단은 내가 봤을 때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중국이죠, 중국. 예. 그놈의 중국. 예. 그 2000년대 중반쯤에요. 그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을 거세게 막 추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빅3도 그렇고 고민이 많겠죠. 쟤네가 막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지금 막 연락 쫓아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격 싸움 갖고는 답이 없다는 거야. 도저히 중국을 이길 수가 없죠. 예? 한마디로 중국의 배값이 더 싸다고 지금. 그럼 우리는 뭔가 좀 다른 쪽으로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뭘까 하고 조선사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찾아낸 게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우리는 집중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해양 플랜트 쪽에 집중을 하자. 이 두 가지 분야는 워낙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쟤네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이거는 뭐, 그 가격 막 후려쳐갖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첫 번째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래, 그럼 이쪽으로 진짜 우리는 이제 집중하자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첫 번째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는, 이게 일단 수주만 했다면은,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지금 마진이 훨씬 더 높아. 벌크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는 일반 상선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요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아, 그리고 참 혹시 또 그 궁금해 하실까봐. 여기서 말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그 컨테이너선 중에 대형,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그 대우조선해양이 그 뭐 작년부터 수주했다고 막 떠들고 자랑질했던 거 LNG선 이런 거, 에커 천연가스, LNG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인데, 요런 게 마진이 높아요. 예? 일단 따기만 하면 수주만 했다면 남는 장사거든. 근데 이게 수요가 너무 한정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해양 플랜트 쪽으로 우리가 하자 그럼. 응? 이것도 아마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이 엄청 될 거다 이거. 예? 그래서 막 그냥 미친 듯이 해양 플랜트 쪽을 막 수주를 했어요. 해양 플랜트가 뭔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뭐 드리겠습니다. 예. 그 플랜트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랜트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가장 뭐 쉬운 예로다 공장. 해양 뭐예요? 바다에다 공장을 짓는 거야. 그 해양 플랜트 대표적인 게 FPSO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반잠수함식 원유 뭐 저장 하역 설비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그 바다에도 유전이 있잖아요. 바닷속 심해 뭐 2000m, 3000m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서도 원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원유 뽑아 올리기 위한 그 거대한 저기 플랜트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시추 설비 이런 거. 근데 이게 고난이도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다 위에다 어떻게 보면 그 공장을 짓는 거지, 건물을 짓는 거야. 어?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이게. 바다라는 게 그 날씨가 하루에도 막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습니까? 맑았다가 또 막 폭풍과 몰아쳤다, 또 잠잠했다가 또 파도가 막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쳤다가. 근데 거기다 이거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보통 기술 갖고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일단 그래 해보자 해갖고 수주를 일단 좀 많이 했어요. 빅3가 했는데 웬걸 안 하는 만도 못하게 돼버려서 뭐 개뿔 돈이 남게 뭘 남어. 다 까먹고 앉았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그 경험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해양 플랜트 쪽으로. 그러니까 그 상선 쪽은 그동안 많이 배를 만들어 봐서 경험이 정말 풍부한데, 이 해양 플랜트 쪽으로는 그 많이 만들어 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계속. 그 시행착오란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설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설계 변경. 그 설계 바뀌는 게 그 발주처, 그러니까 주문한 쪽에서 설계를 처음에 이렇게 해줘 해서 만들어줘 했는데, 걔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요 부분은 설계를 좀 요렇게 한번 바꿔서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했다면은 조선사는 책임이 없죠. 그죠? 근데 발주사에서 한 게 아니라 지들이 만들다 보니까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자꾸 설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자연스럽게 공기가 지연이 되는 거죠. 공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10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딱 완성해서 인도 배를 넘기기로 딱 계약을 했는데 그 일정을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자꾸 바뀌니까 일정이 계속 늘어지는 거죠. 딜레이, 지연되고. 그런 정말 문제가 생기더라. 어? 그러다 보니까 미청구 공사대금이란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회계상의 용어인데 뭐냐면 미청구, 아직 미자, 아직 청구하지 못한 공사대금. 어디다가 배를 주문한 거 발주사에다가 청구를 못하지 어떻게 돈 달라 소리를 해. 지네들이 공기를 못 마치고 자꾸 일정을 미뤄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대규모 뭐 1조네 2조네 이렇게 손실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직 받질 못, 돈 받을 게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발주사가 안 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청구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돈 달라 소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돈 달라고 해봐. 발주사에서 이 어디다 대고 지금 돈 달라고 이씨. 니들이 설계 자꾸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못 맞추고 있는 것들이 어디다 대고 돈 달라고 이씨.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스토리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기는 그 대우조선의 한 기사인데 삼성중공업도 개뿔 다를 거 없어요. 그 에지나 프로젝트란 게 있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이 에지나예요. 이게 뭐냐면 나이지리아 아시죠? 나이지리아. 거기도 원유가 나오잖아. 원유 수출하잖아요. 나이지리아 그 서쪽 그 바다 해상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플랜트의 대표적인 이걸 뭐 장비라고 할 수도 없고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FPSO를 건설하는 계약을 따냈어. 3조 5천억에 이걸 수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똑같아. 그래갖고 이미 그 수주 금액이 5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도 없고 설계 능력도 완벽히 갖추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일단 수주만 하면 뭐야. 수주를 해놓고 설계를 외국에다 맡겨버려. 그럼 돈 줘야 되잖아. 거기다가 또 그 핵심 필요한 부품들을 외국에서 다 사와요. 조립만 하는 거야. 이 뭐 남냐 이래가지고. 응? 그리고 사실은 에지나 프로젝트도 원래는 그 현대중공업이 처음에 좀 또 기억이 안 나네.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완전히 했나 아니면은 거의 뭐 유력한 후보였나 하여튼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삼성중공업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도 말들이 많았어요. 왜 현대중공업이 거의 확실한 건데 왜 삼성중공업으로 이게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겠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덤핑 가격에 저가 수주, 흔히 말하는 거 저가 수주한 것 같아요. 야, 니네가 더 싸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거의 배신을 때리고 훌러덩 바꿔버렸겠지, 이제 업체를. 그러다 저 사단이 난 거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제가 몇 번 또 얘기했지만 산업은행 정말 안 끼는 데가 없고 수출입은행도 문제가 많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대우조선 해양의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일 거예요. 근데 산업은행이 원래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팔려고 이거 매각을 시도를 하긴 했었어요. 전혀 안 했냐? 그건 아니야. 몇 번 팔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누가 사겠어 이거를.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악순환이 된 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부실 계열사라고 있잖아요. 부실한 계열사. 그것만 죄다 떠안았어. 뭔 말이냐면 산업은행이 그동안 골칫덩어리로 여기던 그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우조선 해양 그룹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다니까. 그래서 다 졸지에 계열사가 돼버린 거야 그냥. 그게 이게 뭐 홍만 더 붙여놨죠. 홍만 잔뜩 붙이고 사장은 낙하산이고 산업은행 출신들이 요직을 다 점령하고 이래갖고 무슨 독립경영을 합니까? 응?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원래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다가 이걸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 6조 이상 정도 됐었어요. 이거 매각 가격이 한 6조 이상은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4,100억이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그때로 보자면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때 팔았어야 돼. 그죠? 근데 뭐 이게 이렇게 다, 부채율을 또 보면은 2015년도 1분기 기준으로 부채율이 373%.
그죠? 근데 요번에 2분기 대규모 손실 났잖아요. 그것까지 만약에 반영을 시켜버리면 600에서 700 한 프로, 6, 700% 정도가 될 거야. 부채율이 어마어마한 거야. 응? 그래서 이제 한신평이라고 그래서 그 한국 신용평가 있잖아요. 신용평가기관,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 중에 하나 한신평. 거기서 7월 31일날 대우조선해양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응? 이건 지금 내가 보기엔 이거 뭐 한쪽에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왜 제가 떠들었냐면, 아니 왜 자꾸 밑 빠진 독에다가 물만 붓냐. 빨리 이건 대우조선해양 팔 생각을 해야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뭐 산업은행 얘기 나올 때도 몇 번 하고 제가 뭐 제 생각을 곁들여서 왜 안 팔려고 하는지 뭐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누가 팔기 싫어 안 파나? 사겠다는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거 누가 사겠어 이거를. 차라리 2008년도에 어떻게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출금 회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되면은 원래 그래요. 원래 은행이다 보니까 그 경영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여기 뭐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임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공무원 마인드가 될 거예요 이제. 예. 거의 공기업처럼 돼버리는 거지 이제.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수출입은행도 이제 그 보증심사 강화하고, 아까 다 읽어드렸지만 뭐 부랴부랴 뭐 이걸 대책이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에휴, 이게 무슨, 예. 네, 그 다음은 A19면, 산업면이죠. A19면인데요. 거기 또 뭐 이 LG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LG. 몸집 불리는 LG 상사, LG 4세 승계, 준비 작업? 하고 물음표 돼 있는데, 일단 기사부터 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LG그룹 4세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구본무 LG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주식회사 LG 상무가 대주주로 있는 LG 상사는 잇따른 인수를 통해 몸집을 불리고 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범한 판토스라는 물류회사 비상장사인데, 그걸 인수했죠, LG 상사가. 근데 또 갑자기 범한 판토스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정말 너무 제가 좀 너무,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범한 판토스에서 근무하시던 어떤 여자 직원분이, 내 기억으로는 그분이 나이가 38인가 9 정도 되셨던 걸로 아는데, 그분이 그 여의도 범한 판토스 거기서 근무하다가 옥상에서 그냥 투신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그때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하루 종일 너무 우울해가지고, 정말 신털남이고 지랄이고 그냥 다 때려치고 나도 따라가고 싶다. 정말 오버하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분 모르는 분이지만 너무, 하여튼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읽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범한 판토스는 최근 LG전자의 물류 자회사인 하이로지스틱스를 인수하기로 했다. LG 상사는 지난 5월 물류회사 범한 판토스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LG 상사 범한 판토스 하이로지스틱스의 구조가 될 것이다. LG그룹 회장이 되려면 지주사인 주식회사 LG의 최대 주주가 돼야 한다. 누가? 구광모 씨가. 구본무 회장의 아들이죠. 현재 구 상무는 주식회사 LG 지분 6.03%를 갖고 있다. 현재 최대 주주인 구본무 회장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이 회장님께서 11.28%를 소유하고 있대요. 3천억 내지 4천억이 필요하다. LG 상사와 범한 판토스 가치를 계속 키워야 하는 이유다.
하이로지스틱스 인수도 결과적으로는 구상모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맥락으로 범한 판토스의 상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 제가 뭐 핵심 기사만 띄엄띄엄 스킵해서 쭉쭉 읽어봤는데, 그거예요. 이게 뭐 얼마 전에, 삼성물산하고 엘리엇 그것도 제가 뭐 털어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LG그룹이 창업주가 있죠. 원래 LG그룹을 처음 만든 창업하신 분. 그분 이제 구인회죠. 성함이 구인회. 물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이 있어요. 구자경 회장님이라고 있고, 구자경. 그리고 그분의 또 아드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현재 LG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 구본무 회장이죠. 응? 그리고 구본무 회장의 아드님이 구광모 상무. 요렇게 이제 뭐 가계도로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업주인 구인회 씨라고 하기엔 또 제가 건방져 보이죠. 돌아가신 창업주 회장님 기준으로 보면 구광모 상무가 4대가 되는 거죠. 4대. 구인회 씨가 1대, 그 아드님 구자경 씨가 2대, 그 아드님 구본무 씨가 3대. 그죠? 그리고 그 아드님이 구광모. 이제 4대가 되는 건데,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긴 한데, 여기는 뭐 그래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LG 4세 승계 준비 작업?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룹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광몽 상무로 돼 있는데 지금 이분이 굉장히 젊어요, 아직. 젊고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30대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인 구본무 지금 회장님이 연세는 70이 넘으셨지만, 아직은 정정하죠. 예? 지금 뭐 한창 또 시끌시끌한 롯데그룹의 창업주 신격호 총괄 회장님하고는 회장님에 비하면 한참 동생이죠. 구본무 회장님이. 신격호 회장님은 90이 넘으셨고, 그래서 아직도 건강이 뭐 좋으시고 지금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 외부적으로 알려진 거는. 근데 벌써부터 경영권 승계 이런 얘기하기에는 좀 이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관심은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런 기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근데 사실은 뭐 삼성그룹도 그랬고, 제가 지난번에 저희 신의 한수에서 현대모비스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설명할 때 왜 그런지 근거를 말씀드리면서도 그랬고, 이게 전부 다 같은 식이야. 같은 맥락이야. 뭐냐면 이제, 핵심이 뭐냐면, 내가 회장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아들이 있어. 근데 이제 내가 뭐 천년만년 계속 이 그룹을 내가 이끌 수가 없잖아요. 언젠간 반드시 내 아들한테 이걸 다 넘겨주고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주식회사란 말이잖아요. 다 법인체고. 그 다음까지 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물려줘야 되는데, 그럼 내 아들이 우리 그룹의 핵심 핵심 기업의 주식을 다 사야 돼. 그래서 지분을 늘려야 된단 말이야. 지분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러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지분을 다 사 모으려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들을 대주주로 만들어 갖고, 비상장이죠. 상장을 아직 안 시켰으니까. 아들을 대주주로 만들어서 처음엔 조그맣게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만들어. 그래 놓고, 우리 그룹의 계열사들이 한두 개야? 수십 개 되잖아요. 그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계열사들이 우리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그 비상장 회사에다가 주문을 다 내. 그러니까 일감을 다 몰아준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다 발주를 내버려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그 기업의 매출이 계속 올라요. 매출이 막 처음에는 50억 이랬던 게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매출이 막 100억, 200억 계속 늘어.
심지어 막 1,000억, 2,000억 막 이래. 그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뭐예요? 또 사랑하는 아들 또 지분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니까 배당금도 점점 들어. 배당을 많이 받아. 그럼 사랑하는 우리 아들은 현금이 엄청 많이 생기죠, 이제. 응?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전 계열사가 일치 단결해서 우리 그룹의 모든 전 계열사가 일치 단결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돈을 쥐어줘야 된다. 현금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이제 일감을 다 몰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현금이 생겼잖아. 어? 배당금을 받았고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또 사랑하는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그 비상장 회사를 상장을 시켜버려요. 기업 공개하고 상장을 시켜버려요. 증시에다. 그럼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죠. 응?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비상장 회사일 때는 지분율이 50% 60%야. 근데 이거를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을 시키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럼 그 50 내지 60% 지분율에서 한 10%, 5%, 뭐 2% 요런 것만 내다 팔아도요. 엄청난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현금이. 그러면서도 경영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응? 그렇게 해서 배당금 챙기고 기업 공개에 통한 상장을 시켜갖고 그 지분 가치가 이제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엄청난 시세 차익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막대한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 현금으로 갖다 이제 지분을 다 사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을 물려받는 게 아주 그 전형적인 방법이고, 물론 방법이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들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서로 뭐 약속이 난 것처럼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 그 기업의 사업 분야가 뭐냐, 그럼 무슨 사업을 하냐 그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해요. 첫 번째 여기 지금 뭐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물류 사업을 합니다. 물류 사업. 물류가 뭔지 아시죠? 운송, 육상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이런 물류. 우리 위대한 우리 그룹의 전 계열사가 그죠? 공장에서 24시간 연락 공장 돌려갖고 미친 듯이 만들어내는 그 물건들, 뭐 전자제품이 됐건 뭐가 됐건 뭐 그거를 이제 물류가 뭐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류 창고로다 옮긴 다음에 거기서 또 각 판매 채널로 또 그 다 백화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데다가 다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 물류 사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또 위대한 우리 그룹의 전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기에 딱 좋은 거야. 이게 최고야. 명분도 서. 왜냐면 또 여기저기서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야, 뭔 헛소리야. 우리가 무슨 일부러 몰아줬다고 그래. 아니고 우리 회사 예를 들면 땡땡전자에서 냉장고 이번에 만드는데 미친듯이 하루에 300대 500대 막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 팔아먹으려면 그러면은 자동차나 배에다 싣고 이걸 옮겨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발주낸 건데 뭘 그게 무슨 일감 몰아주기야. 명분이 쓴다는 거죠. 응?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들의 가장 흔한 두 번째 사업 분야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SI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SI가 뭐냐면요. 시스템 통합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IT 기업, IT.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우리 또 위대한 그룹의 그 모든 계열사에서 전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잖아요. 전산. 예? 그래서 물류 상태도 뭐 체크하고 하다못해 그 ERP 전사적 자원 관리 그래갖고 뭐 재고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직원들한테 인건비 나간 거, 우리 직원들 출퇴근 이런 거 그게 전부 다 전산 그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요즘 누가 뭐 수기를 장부에다 적나요? 그러려면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설계를 하고 구축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또 혹시 중간에
뭐 오작동 오류를 일으킨다거나 그럼 또 보수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AS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말 그대로 통합, 모든 과정을 다 통합했다. 그래서 보통 시스템을 처음에 설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구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다 턴키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턴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건설사 이런 데서 보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SI 업체를 또 운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그 삼성 SDS가 원래 SI 업체였잖아. 원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엄청 많이 들고 있었죠. 근데 삼성 SDS도 결국에는 상장시키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 또 세 번째. 이거는 그렇게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세 번째 또 어떤 사업 분야를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물류 사업, 가장 흔한 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SI. 그 다음 세 번째가 건물 관리, 건물 임대, 뭐 이런 거 하는 그, 우리 또 사랑하는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가 세 번째로 그런 건물 관리 임대업을 또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앞의 두 가지 경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지금 그 구광모 씨, 예, 구본무 회장님의 아드님 구광모 상무가 지금 현재 주식회사 LG 그 지주회사잖아요. 거기서 상무로 재직 중이랍니다. 예. 근데 이 구광모 이분이 여기 기사 내용 그거예요. LG 상사라고 아시죠? LG 상사. 예? LG 상사. 거기에 개인적으로 2.11%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LG 상사. 그리고 LG 상사가 범한 판토스라는 물류 회사의 지분을 51%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구광모 상무가 개인적으로 개인 주주로서 범한 판토스의 8% 지분을 또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 기사의 핵심 내용은 LG 4세 승계 준비 작업? 이게 왜 헤드라인이냐면, 요번에 그 범한 판토스가 LG전자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 그 하이로지스틱스를 인수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인수를 했고 범한 판토스가 하이로지스틱스를 또 자회사로 또 두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게 하나의 그 뭐랄까 지분 그 뭐라고 해야 돼? 지분 구조도 뭐 이걸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구광모 씨가 2.1%의 LG 상사 지분을 갖고 있고 LG 상사가 범한 판토스의 지분 51%를 또 갖고 있고 범한 판토스가 하이로지스틱스를 이번에 인수하는 하이로지스틱스를 또 자회사로 갖고 있다. 그럼 이게 위에 구광모 상무 라인으로 해서 쭉 그냥 한 줄기로 쭉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왜 LG 4세 승계 준비 작업이냐? 몸집 불리는 LG 상사, 다시 머릿기사 읽어보면 몸집 불리는 LG 상사, LG 4세 승계 준비 작업. 그러니까 LG 상사가 범한 판토스도 지난번에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 범한 판토스가 또 하이로지스틱스를 이번에 또 인수했는데, 그래서 또 자회사로 둔대. 그래서 이제 LG 상사가 왜 자꾸 그럼 범한 판토스 지난번에 인수하더니 이번에는 하이로지스틱스를 또 인수해. 몸집을 불리는 거 맞잖아요. 덩치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LG 상사가 이렇게 두 번이나 물류회사를 인수를 해갖고, 덩치를 키우는 그 이유가 LG가의 4세인 구광모, 지금 현재 상무, 구광모 상무가 이 그룹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룹을 이어받으려면 자금,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왜? 그룹의 핵심 기업들의 주식을 다 사들여야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주식회사 LG가 현재 그 지주회사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그룹을 물려받아야만 하는 구광모 상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의 지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지분을 그럼 안 갖고 있냐? 갖고는 있어요. 여기 신문에 난 거에 의하면 꼴랑 6.03% 갖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구본무 회장인데 아까 읽어드렸죠. 지분율이 11.28%. 차이가 너무 나죠. 그래서 지분을 그럼 확보하려면 최소한 못해도 그 아버지인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랑 비슷하게라도 확보를 하려면 추가로 3천억 내지 4천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좀 더 필요하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구강모 상무가. 그럼 아버지인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증여, 물려주면 되지 않겠냐. 물론 그럼 간단하게 심플하게 끝나죠. 아주 깔끔하게 끝나죠. 어?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절대. 삼성도 그렇게 했으면은 그 엘리엇이란 벌처펀드가 왜 거기 찡짜 붙어갖고 귀찮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절대. 왜? 그럼 세금의 한 절반 정도 세금을 내야 되건 세금 증여세라고 그래갖고 세금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그럼 최대한 세금 안 내려고 조금 내려고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세금 조금 내려고. 응? 그럼 이게 이제 주식회사 LG의 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3천억에서 4천억이 든다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돈을 지금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지. 예를 들면 갑자기 구강모 상무의 연봉을 올려버려. 연봉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1억 받고 있는데 연봉을 한 5천억으로 올려버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3천억에서 4천억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래서 신문 기사 상에서는 그 구강모 상무가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많이는 아니죠. 뭐 2.11%인데 요 LG상사 하고 LG상사가 범한 판토스 지분 51%, 또 그리고 범한 판토스가 이번에 하이로지스티스 인수하니까 또 지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범한 판토스하고 LG상사의 지분의 가치를 끌어올릴 거다. 즉 주가를 올릴 거다. 그래서 그 주가가 오르면 그 돈을 팔아서 지주회사인 LG상사의 지분을 추가로 더 사 모을 거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그거야 지금. 이제 제가 좀 쭉 얘기하는 좀 이해 가시나요? 이게 말로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하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아까 대부분의 그 그룹들이 자식들에게 그 물려줄 때 쓰는 방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그거랑 이 신문에서 지금 예측하는 그 기사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예. 다 이래. 그리고 참고로 그 한화, 그 기업 이름이 또 아리까리하네. 그 한화 SNG가 맞을 거야.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님 있는 그 한화그룹. 거기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김동관 상무부터 시작해서 그 김승현 회장님의 자제분이 총 3분이 계실 거예요. 아드님이. 거기도 비슷해. 그 한화 SNG가 뭐냐면 SI 업체인데, 그 SI 업체 지분을 전체 지분 100%를 그 아드님 3분이서 다 나눠서 갖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거의 뭐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죠 뭐. 그럼 거기도 SI 업체야. 어? 그러다 또 한 가지 얘기하면 그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한화투자증권, 그죠? 증권사죠? 하나그룹의 계열사 증권사. 한화투자증권의 사장님 대표이사분이 계신데 그분 성함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항명을 하셨어. 그냥 항명을. 한마디로 대드셨어요. 상남자들하고 아주 멋있어. 진짜. 뭐냐면 아까 일감 몰아주기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그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HTS로도 막 주문 내고 이러잖아. 요즘 누가 주문하려고 증권사에 객장에 갑니까? 근데 그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그게 이제 한화 SNG에서 이렇게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일감 몰아줘야 되니까 당연하죠.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하나투자증권의 우리 또 멋진 사장님께서 내가 좀 써봤더니 우리 건 좀 별로야.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IBM 있잖아요. IBM으로 그 거래처를 바꾸겠어. 그랬다가 난리 났잖아요. 예. 뭐 그런 일도 있고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A24면 증권면 보겠습니다. 근데 그 현대증권 얘기가 나왔어요. 일본 오릭스 본사가 현대증권 인수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잡한 인수 구조로 금융당국의 승인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킹 거래 의혹이 확산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현대그룹과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 산업은행은 또 끼네, 또 끼. 정말 우리 방송에서, 스타가 2명이 있고, 스타 은행이 2군데가 있네요. 응? 은행이 아니지. 하여튼, 그럼 나중에 얘기하죠. 하여튼 이놈이 산업은행 안 끼는 데가 없어 또. 국민연금하고 그냥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 누가 더 많이 끼나. 예, 하여튼 산업은행은 매각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비상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초에 오릭스 본사는 현대증권 전체 인수자금의 20%인 이건 기사가요. 기사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는 나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들으시는 분도 듣다가 지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바로 그냥 해설 들어갈게요. 뭐냐면 현대증권이라고 현대그룹의 그 증권사잖아요. 아시겠지만 현대증권. 근데 그거를 옛날부터 판단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우선 협상자가 나왔어. 그게 뭐냐 일본의 오릭스, 예? 일본 자금이죠. 오릭스 사모펀드가 이제 이걸 인수하기로 딱 돼갖고 우선 협상자로 딱 선정이 됐는데 그럼 바로 계약이 일어나갖고 바로 매각이 됐었는데 지금 선정된 지가 9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시간만 질질 끌고 이 완전히 매각이 안 됐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지금 기사는 9개월 만에 원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사는 거에 대해서 현대증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사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지? 아니, 안 살 거면은, 그거지, 예를 들면, 어디 내가 시장에서 물건 팔고 있는데 생선을 자꾸 이리저리 뒤집고 고등어를 막 살 것처럼 막 그러더니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이거 얼마냐는 둥 얘는 눈탱이가 왜 이러냐는 둥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살 듯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를 확 그냥 그죠? 손님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비슷한 거야. 그러면은 이 오릭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릭스 본사가 있고요. 오릭스 코리아가 있는데 한국 지사죠. 근데 이게 명목상으로는 일본에 있는 오릭스 본사가 산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오릭스 코리아 지사가 이 현대증권을 사는 걸 지사에서 만든 사모펀드 재무적 투자자잖아요. 걔네가 사기로 원래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 오릭스 본사에서 그래서 얘네가 사는 게 좀 이것도 골 때려요. 골 때리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오릭스 코리아 한국 지사가 일본에 있는 본사 오릭스 본사한테 투자를 받아갖고 그 돈을 보태갖고 합쳐갖고 요 현대증권을 인수하기로 원래 그렇게 했던 건데 투자하기로 했던 오릭스 본사 일본에 있는 본사가 한마디로 나 이제 투자 안 할란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릭스 일본에 있는 오릭스 본사는 왜 그럼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을 바꾸냐 왜 안 한다고 그러냐 그거는 이제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부담.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아까 파킹 거래 그런 얘기가 나는데 이게 여기 어디야 요 부분만 읽어볼게요. 오릭스 본사가 입장을 바꾼 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국정감사에서 파킹 거래 논란 등이 거론되는 상황을 크게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죠? 파킹 거래는 경영권을 진성 매각, 영어로는 트루 세일, 그러니까 진짜로 파는 거 하지 않고 사모펀드 등에다가 잠시 맡겨두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그룹 재투자 2천억, 비중이 높고 현대 측이 3년에서 5년 후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진다는 조건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니까 이게 또 좀
말이 다 어렵죠. 그러니까 오릭스 본사가 투자한다고 그래놓고 왜 말을 바꾸고 안 하냐.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그 파킹 거래가 논란이 됐나 봐요. 정치권에서. 이 파킹 거래가 뭐냐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매도자, 파는 쪽은 증권 쪽이란 말이에요. 현대증권. 근데 이게 진짜 그냥 팔려는 의도가 아니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팔아서 돈을 좀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다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경영권을 완전히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잠깐 어떻게 보면 눈속임으로 시간만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했나 봐요, 정치권에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꾸 불거지고 뭐 논란이 되고 시끄럽고 이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오릭스 본사가 괜히 이거 샀다가 사는데 그 돈 댔다가 두고두고 골치만 아플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응?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좀 골 때린다는 게 뭐냐면, 그 현대증권의 지분 그 구조를 잠깐 보면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최대 주주가요, 현대상선 아시죠? 현대상선 및 특수관계인이 22.56%를 들고 있어요. 22.56%. 그리고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은 하여튼 안 끼는 데가 없구만 정말. 여기도 또 지분을 갖고 있네요. 5.01%. 근데 이번에 그 현대증권 매각한다는 게 현대상선 및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22.56% 지분, 요거를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 일본 자금 오릭스 쪽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상선이 파는 거죠, 현대증권을. 그죠? 그럼 현대상선은 현대증권을 왜 팔려고 하냐? 더구나 지가 갖고 있는 지분을 전량 다 매각한다. 왜 죄다 팔려고 하냐? 뭘 왜 팔겠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지. 현대상선이 지금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죠? 아시겠지만 현대상선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해운 회사잖아. 응? 해운 업황이 좀 좋습니까? 안 좋잖아.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한답시고 이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현대증권의 지분을 전부 다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22.56% 지분인데 그게 이 지분 그 매각 가격이 다 팔면 6,50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량 다 팔아버리면 6,500억이 들어오는 거야. 그거로다 뭐 일부는 빚 갚는 데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려고 했겠죠. 계획상 지분율도 좀 낮추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전문용어로 액수되는 거죠. 예? 산다고 했다가 안 산다고 저러는 거니까. 응? 하여튼 뭐 대체적인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현대상선이 돈이 필요해서 현대증권 지분을 전부 다 일본계 자금인 오릭스 쪽에다가 팔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쉽게 말해서 사기로 해놓고는 나 사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러면서 말을 바꾼다. 거의 뭐 사는 건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이게 웃긴 게, 예? 이 매각 구조를 보면 먼저 일본 오릭스 본사가 있어요. 일본 오릭스 본사. 응? 아까 말했지만 오릭스 본사가 오릭스 코리아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사는데 돈을 좀 보태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거기다 약 1,300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동안 뭐 SPC라고 해서, 오늘은 이게 참 원래 이렇게 좀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팍팍 되시는데, 이게 오디오로만 하려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네 그냥. 그래도 좀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 특수목적 회사라고 그래서 SPC란 게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특수목적을 띈 회사다, SPC. 그럼 이번 거는 어떤 특수한 목적이냐? 현대증권을 인수하려는 목적, 오로지 순수하게 그 목적, 그 용도로만 쓰려고 만든 회사예요. 이게 특수목적 회사. 그래서 그 특수목적 회사 이름이 뭐 또 있다고야. 또 버팔로 파이낸스라는 특수목적 회사 SPC를
일본 오릭스 쪽에서 세워요. 페이퍼 컴퍼니죠. 설립을 해, 만들어. 그래서 이 특수 목적 회사가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현대증권 지분 22.56%를 사는 걸로, 그런 형태가 돼요, 일단은. 그럼 일단은 그 특수 목적 회사가 산다고 했잖아요.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지분을.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수 목적 회사가 돈이 있어야 뭐 사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오릭스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오릭스, 그 일본에 있는 오릭스 본사에서 1,300억을 이 특수 목적 회사인 버팔로 파이낸스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인수금융이라고 그래서,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 이게 뭐냐고. 뒤에 금융자가 붙었어요. 그럼 뭐야? 대출이라고 그랬죠. 대출. 그래서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그러니까 빚낸다고 대출받아서. 그게 얼마냐? 1,500억.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거 증권사죠. 한국투자증권 등 이제 재무적 투자자라고 봐야겠네. FI. 이쪽에서 다 1,300억을 또 돈을 대기로 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에서 또 500억을 대. 어디다? 지금까지 전부 다 이 특수목적 회사에다가. 그럼 특수목적 회사가 이 돈을 갖고 이제 현대증권을 사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웃긴 게 뭐냐면, 현대상선은 이번에 그 매도자잖아요.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들고 있는데, 이걸 다 파는 쪽이야, 현대상선은. 그리고 그 버팔로 파이낸스 특수목적회사는 매수자, 사는 쪽이고. 근데 파는 쪽인 현대상선이 그 버팔로 파이낸스라고 하는 특수목적회사에다가 돈을 댄다고 그랬잖아, 아까. 1,300억, 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등이 또 1,300억. 거기다가 또 1,200억을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현대상선이 또 버팔로 파이낸스라고 하는 특수 목적 회사, 그러니까 요거 이번에 현대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 만든 그 특수 목적 회사, 거기다가 800억을 또 투자를 한대요. 그럼 총 합해서 2천억을 또 투자하는 거예요. 현대상선이. 돈이 없어갖고 파는 회사인데, 돈 필요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 아까 뭐 파킹 거래로 뭐 그래갖고 국정감사에서 뭐 논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오릭스 쪽에서 그 논란이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인수 안 하려고 저렇게 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왜 이게 파킹 거래가 아니냐, 그게 의심스럽다, 왜 이렇게 의심이 들었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성매각이 아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진짜로 그 현대증권을 진짜로 진짜로 팔려는 그 의도가 아니고, 지금 당장 돈 필요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잠깐만 일본 오릭스 쪽에다가 그러니까 눈속임만 하는 거다. 경영권만 잠깐 좀 맡겨두는 거다. 그러고 3년에서 5년 있으면 이 현대상선에 팔았던 그 현대증권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그건 이제 콜옵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콜옵션. 권리야, 권리. 내가 되살 수 있는 그거를. 콜옵션도 그 계약 조건 안에 현대상선이 콜옵션을 갖도록, 소유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이상하다. 응? 아니 왜 3년 5년 후에 했다가 왜 이걸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왜 갖냐, 현대상선이. 한번 팔았으면 끝이지. 그리고 왜 아까 말했지만 1200억 800억을 왜 또 투자를 하냐, 2천억을 합치면 2천억이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건 파킹 거래다, 분명히. 그래서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유, 기사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핵심만 일단 쭉쭉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이게 현대증권이 이게 매각이 물 건너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예? 그러면은 현대증권만 참, 예? 당황스럽네, 그죠? 그럼 만약 현대증권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완전 매각 자체가 무산이 되고 물 건너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지금 급한데. 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일단은, 뭐, 다른 매수할 만한 사람을 또 찾겠죠. 그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본 오릭스 쪽에서 니네가 안 산다고? 그럼 관도 이 새끼들아 뭐 살 사람들이 너네밖에 없냐? 딴 쪽을 우리가 또 물색해 보면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매각 가격은 더 다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 그 마치 경매에서 한번 유찰이 되고 나면 낙찰 가격이 계속 뚝뚝 떨어지잖아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 여기 돈 빌려준 그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그 대출금 회수 가능 금액이 떨어지니까 건질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웬만하면 구관이 뭐 명관이라고 이 오릭스 쪽이랑 더 좀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오릭스 쪽에다 팔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러려면 일단 산업은행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겠죠.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고 채권자가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순조롭게 매각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어. 근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비유를 하자면 경매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보면 유찰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행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오릭스 쪽에다가 다시 협상을 좀 해가지고 다른 투자자를 다시 유치를 하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오릭스 쪽이랑 진행을 해서 오릭스 쪽에다 매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가 봤을 때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게 있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떠넘기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진짜 완전 매각이 무산이 돼버리면 이거 네 탓이다. 그죠? 그것도 뭐 손해배상 여기도 나와 있네요. 뭐 오릭스, 자베즈, 현대그룹, 산업은행 등 이해 관계자들이 매각 실패에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야, 벌써부터 이러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금융위원회는 KDB 대우증권 매각에 미칠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 KDB 대우증권 매물로 나왔잖아요, 이미.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여기저기서 KB, KB 금융지주, 그죠? KB. 거기 지금 그분 성함이 뭐지? 윤종주 씨인가 그렇죠? 아마 회장님이 KB 금융지주. 거기서도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뭐 목숨 걸고 지금 이거 대우증권 인수하려고 그러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그 KDB 대우증권 매각에도 뭔가 좀 부작용이 미칠 것이다. 그죠? 매물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현대증권 대우증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동시에 또 매물로 똑같이 나와버리면 여기 다 있어요. 개별 인수 합병의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KDB 대우증권의 매각 가격도 덩달아서 또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저기 보니까는 뭐 나중에 또 뭐 기사 혹시 나오면 또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갑자기 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블록딜이 뭔지 말씀드렸죠? 신털람 때. 시간의 대량 매매. 블록딜 또 비리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KDB 대우증권에 있는 직원하고 KB 자산운용사인가? 그럴 거예요. KB 투자증권인가? 자산운용사인가? 투자증권인가? 거기 있는 직원이랑 또 뭐 중간에 브로커 끼고 또 뭐 결탁해가지고 비리를 좀 저질렀어요. 블록딜 관련해서. 그게 또 이 KDB 대우증권 뭐 인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현대증권 매각 이거랑 관련 없이 그런 게 좀 있네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현정은 회장님은 그나저나 참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우리 회장님. 현정은 회장님이 아시잖아요. 그 남편분이 그분 성함이 정몽환인가 그렇죠. 자살하셨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갑자기 뭐 회장님이 되셨는데, 현대그룹, 그 현대건설도 저기 현대자동차그룹한테 뺏기고, 그 정몽구 회장님이 현정은 회장님 입장에서 보자면 시아주버님이잖아요. 정몽원 그 남편인 정몽원 회장의 형님이니까. 그 두 분이 또 몇 년 전에 오래됐죠. 또 지금 롯데처럼 왕자의 난인가 뭐 형제의 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인 정주영 회장님의 또 좀 마음을 상하게 들었죠. 그 현대건설도 그 원래 현대그룹이 끝까지 그 하려고 했는데 현대차 그룹한테 뺏겨버리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현정은 회장님이 외삼촌이 그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예요. 외삼촌이. 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